둔탁하고도 비정한 파여름이 적막한 산비탈을 갈랐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갈밭을 찍어내리던 콩쥐의 손끝에 찌릿한 진동이 전해졌고 이내 그녀의 시야 속에서 낡아 빠진 호미날이 힘없이 튕겨나가 돌무더기 틈으로 처박혔다. 정수리를 쪼아대는 한낮의 태양 아래 콩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부러진 호미 자루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러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손에 들린 것은 이제 쓸모를 다한 나무 막대기뿐이었고 그녀의 발 앞에 펼쳐진 것은 아직 바늘반도 갈지 못한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자갈들이 득실거리는 황무지였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콩쥐의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아닌 단말마와 같은 신음이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부러진 호미날을 집어들었으나 이미 두 동강 난 무쇠가 다시 붙을리 만무했다. 호미가 부러졌다는 사실은 단순히 도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밤 그녀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매질과 굶주림 그리고 계모의 서리빨 같은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콩쥐의 거친 삼배 치마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먼지를 적셨다. 그녀가 있는 이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척박하기로 소문난 뒷산 자갈밭이었다. 오늘 아침 계모 배씨는 콩쥐와 자신의 친딸 팥쥐를 불러놓고 두 개의 호미를 던져주었다. 하나는 나무 자루가 썩어 문드러지고 날이 빠진 고물 호미였고 다른 하나는 대장간에서 갓 나온 듯 번쩍이는 새 호미였다. 배씨는 교활한 눈웃음을 치며 팥쥐에게는 새 호미를 쥐어주고 부드러운 모래밭으로 보냈고 콩쥐에게는 이 낡은 호미를 던져주며 돌이 굴러다니는 이 자갈밭을 다 매라고 호통쳤었다. 이 밭을 해 떨어지기 전까지 다 매지 못하면 저녁밥은커녕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 서슬퍼런 불호령이 귓가에 쟁쟁하여 콩쥐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팥쥐는 지금쯤 모래밭 두개 앉아 시원한 참외를 베어 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터였다. 어미 없는 서름이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었으나 콩쥐에게는 그 말이 매일 살점을 도려내는 현실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듯 올려다보았으나 야속한 해는 중천에 떠서 이글거리는 열기만 쏟아낼 뿐이었다. 손바닥은 이미 피물집이 터져 피와 흙이 엉겨붙어 엉망이었다. 콩쥐는 떨리는 손으로 맨 땅을 파보려 했으나 억세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은 콩쥐의 여린 손톱을 무자비하게 긁어놓을 뿐이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올 계모의 욕설이 더 무서워 멈출 수가 없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찌하여 나만 두고 그리 급히 가셨소.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나를 데려가시지. 콩쥐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메마른 산골짜기를 타고 흘렀으나 대답해주는 이는 산까마귀 울음소리뿐이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따뜻한 품과 부드러운 손길로 콩쥐를 어루만져 주던 분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했던 시절은 봄날의 꿈처럼 짧게 끝나버렸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한 날부터 콩쥐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아버지는 배씨의 치마폭에 쌓여 콩쥐가 겪는 고초를 모른 채 하거나 알면서도 외면했다.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콩쥐에게 남은 것은 오직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씻을 수 없는 원망뿐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자갈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콩쥐의 체력은 바닥이 났다. 목구멍은 타들어가고 현기증이 일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부러진 호미 자루로 억세게 박힌 돌을 캐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콩쥐의 손목을 시큰거리게 만들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남들은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콩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부엌 바닥과
배씨의 독특한 매질뿐일 것이었다. 하늘이시여, 지신이시여, 제게 무슨 죄가 있어 이리 가혹하게 구십니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엄히 잃고 이리 멸시받으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콩쥐는 밭고랑 사이에 엎드려 피 섞인 울음을 토해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셨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는 지나가던 바람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 만큼 처절했다. 그때였다. 절망에 빠져 흐느끼던 콩쥐의 귓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도 아니요. 산짐승의 발자국 소리도 아닌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묵직하고 낮은 울림이었다. 콩쥐는 젖은 눈을 들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텅 빈 자갈밭 위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환청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너무 지쳐 헛것을 느끼는 것일까? 콩쥐가 다시 고개를 파묻으려던 찰나 숲 가장자리의 덤불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쑥 솟아나왔다. 그것은 거대한 검은 소였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을 가진 그 소는 보통의 소보다 훨씬 덩치가 컸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깊고 슬픈 눈망울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콩쥐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듯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상하게도 그 검은 소에게서는 위협적인 기운보다는 알 수 없는 따스함과 그리움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검은 소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콩쥐에게 다가왔다. 콩쥐는 부러진 호미를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나를 해치려거든 차라리 단번에 숨을 끊어 다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콩쥐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날카로운 뿔이나 거친 숨결 대신 느껴진 것은 그녀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핥아주는 거칠고도 따뜻한 혀의 감촉이었다. 콩쥐가 번쩍 눈을 뜨자 검은 소는 커다란 눈망울에 물기를 가득 머금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아가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위로하는 듯했다. 소는 하고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콩쥐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렸다. 콩쥐는 홀린 듯 손을 뻗어 소의 콧등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소는 무릎을 굽혀 콩쥐의 앞에 엎드리더니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광활한 자갈밭을 응시했다. 이 기이한 짐승의 출현에 콩쥐는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었다. 배씨가 시킨 일, 부러진 호미, 닥쳐올 형벌에 대한 공포가 검은 소의 깊은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소는 다시 한번 콩쥐의 뺨을 핥아주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검은 소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자갈밭으로 뛰어들더니 그 거대한 몸집으로 밭을 갈아엎기 시작한 것이다. 쟁기도 멍에조차 없었지만 소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억세고 단단했던 자갈들이 튀어나가고 검고 기름진 흙이 솟구쳐 올랐다. 소의 발굽은 마치 강철로 된 보습처럼 땅을 파헤쳤고 그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다. 콩쥐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보통의 소의 힘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검은 소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했고 그 격렬한 노동 속에서도 소는 콩쥐를 향해 간간히 안심하라는 듯 눈길을 보냈다. 태양이 서산마루에 걸리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무렵 그 넓던 자갈밭은 거짓말처럼 말끔하게 갈려 있었다. 며칠을 꼬박 매달려도 끝내지 못했을 그 험한 일이 불과 한 식경 만에 끝이 난 것이다. 돌멩이 하나 없이 고르게 다듬어진 밭은 이제 씨앗만 뿌리면 금방이라도 싹을 틔울 옥토로 변해 있었다. 콩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아픔은 생생했다. 검은 손은 밭두렁 끝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번들거렸지만 그 위용은 더욱 당당해 보였다. 콩쥐는 소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짐승인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콩쥐의 뜨거운 눈물이 소의 검은 털을 적셨다. 소는 묵묵히 콩쥐의 등을 비벼주며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주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콩쥐의 머릿속에 다시 현실적인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밭은 다 메었지만 호미는 여전히 부러져 있었다. 계모가 밭을 다 맨 것을 보고도 호미를 핑계로 트집을 잡을 것이 분명했다. 콩쥐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지자 소는 그것을 눈치챘다는 듯 콩쥐의 손에서 부러진 호미 자루와 나를 낚아채듯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우드득 소리를 내며 몇 번 씹는 시랩을 하더니 툭 하고 바닥에 뱉어내었다. 콩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소의 입에서 나온 호미는 놀랍게도 멀쩡하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낡고 녹슬었던 날이 대장간에서 갓 벼려낸 듯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 이럴 수가. 도대체 너는 누구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니? 아니면 콩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멀리서 콩쥐를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콩쥐야, 인연이 아직도 밭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느냐? 배씨의 목소리였다. 소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숲속으로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콩쥐는 멍하니 소가 사라진 숲을 바라보다가 고쳐진 호미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솥대처럼 높이 걸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일렁이고 꽹과리와 징소리가 먼 산 메아리처럼 웅웅거리며 집 앞마당까지 넘어왔다. 오늘은 고을 원님의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색동옷을 차려입고 떡과 고기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지만 콩쥐가 갇혀있는 부엌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처럼 냉기만 감돌고 있었다. 부뚜막 위에는 콩쥐가 새벽부터 쪄낸 떡시루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으나 정작 그 떡을 쪄낸 콩쥐의 입에는 물 한 모금 들어가지 못했다. 배씨와 팥쥐는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팥쥐는 다홍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배씨가 새로 사준 옥잠을 꽂은 채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몸을 비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마마마, 나 좀 봐요. 원님, 눈에 쏙 들겠지요? 팥쥐의 교태 섞인 목소리에 배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그렇고 말고 우리 팥쥐가 고을에서 제일 가는 절세가인인데 원님인들 반하지 않고 배기겠느냐.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콩쥐의 가슴을 후벼 콩쥐는 그을음이 잔뜩 묻은 무명 치마를 추스르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채비를 마친 배씨가 신발을 신다 말고 부엌 쪽으로 고개를 깬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 팥쥐를 볼 때와는 딴판으로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듯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콩쥐야, 내년은 잔치에 갈 생각일랑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배씨는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독을 가리켰다. 그 독은 세월의 풍파에 사가 군데군데 이가 나가고 무엇보다 바닥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어 물을 붓는 족족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이었다. 저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거라. 그리고 광에 있는 배틀에 걸린 삼배도 오늘 안으로 다 짜 놓아야 한다. 이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내 오늘 밤에 들어와서 내년에 다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배씨는 으름장을 놓고는 팥쥐의 손을 잡고 심하니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꽹과리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콩쥐의 가슴에 쾅 하고 박혔다. 콩쥐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힘없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니 이는 콩쥐를 죽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계모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콩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독에 붓기 시작했다. 좌르르. 물이 독 안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지만 이내 바닥의 구멍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더욱 크게 귓전을 때렸다. 붓고 또 부어도 독은 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콩쥐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어깨는 물동이 무게에 짓눌려 끊어질 듯 아파왔다. 10번, 20번, 100번 콩쥐는 미친 사람처럼 우물과 독 사이를 오갔다. 마당은 흘러넘친 물로 진창이 되었고 콩쥐의 치마는 흙탕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어머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리 죽도록 이래도 안 되는 것이 있더이다. 차라리 저 구멍으로 제 몸이 빠져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콩쥐는 독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이 독 안으로 떨어져 흘러나가는 물과 섞였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콩쥐의 피와 땀, 그리고 한서린 눈물이었다. 그때 젖은 흙바닥에서 무언가가 꿀렁이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콩쥐가 눈물을 닦고 자세히 보니 등껍질이 울퉁불퉁하고 덩치가 산만한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었다. 두꺼비는 콩쥐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골골 하는 기이한 소리를 내며 독에 깨진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갔다. 콩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두꺼비야, 거기 들어가면 다친다. 나오너라. 하지만 두꺼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그 넓고 두툼한 등을 깨진 구멍에 딱 맞게 들이밀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콸콸 쏟아지던 물줄기가 뚝 멈추었다. 두꺼비가 자신의 몸으로 구멍을 막아낸 것이었다. 두꺼비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깜빡이면서도 콩쥐를 향해 어서 물을 부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콩쥐는 가슴이 뭉클해져 서둘러 물동이를 날랐다. 한 동이, 두 동이, 물은 더 이상 새지 않고 차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독은 찰랑거리는 맑은 물로 가득 찼다. 콩쥐가 감격하여 독안을 들여다보자 물속에서 두꺼비가 힘겹게 뻐끔거리며 이제 되었소라고 말하는 듯했다. 고맙다, 두꺼비야. 미물인 너도 나를 돕는데 사람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콩쥐는 두꺼비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풀숲에 놓아주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콩쥐의 눈은 광 쪽을 향했다. 아직 산더미처럼 쌓인 삼배가 남아 있었다. 그 양은 좋기 보름은 밤낮으로 짜야 할 분량이었다. 해는 이미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콩쥐는 배틀 앞에 앉아 북을 잡았다. 달그락 탁, 달그락 탁. 배틀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눈이 침침해져 왔다. 아무리 손을 놀려도 줄어들지 않는 삼배 더미를 보며 콩쥐는 다시 절망의 다시로 빠져들었다.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짠단 말인가. 이제는 정말 끝이다. 콩쥐가 북을 놓고 흐느끼려던 찰나 광의 문이 스르르 열리며 익숙하고도 그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지난번 자갈밭에서 콩쥐를 구해준 검은 소였다. 소는 조용히 광 안으로 들어와 콩쥐의 곁에 섰다. 좁은 광 안이 소의 거대한 몸집으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기보다는 든든한 기운이 감돌았다. 소는 콩쥐의 젖은 어깨에 따뜻한 콧김을 불어넣어 주었다. 콩쥐는 소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너였구나. 또 나를 보러 와주었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많은 배를 짤 방법이 없어 콩쥐의 눈물방울이 소의 검은 털 위로 떨어졌다. 소는 슬픈 눈으로 콩쥐를 바라보다가 음매하고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하늘에 닿을 듯 애절했고 콩쥐의 심장을 쿵쿵 울렸다. 소의 눈가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배틀 위에 삼배를 적셨다. 소의 눈물이 삼배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소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피어오르더니 그 빛이 광안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어디선가 쬐색 쬐색 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마리의 참새떼가
빛을 타고 날아들어왔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참새가 아니었다. 콩쥐의 눈에는 그 새들이 마치 작은 선녀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부리로 실을 물어 나르고 발로 북을 차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틀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도 스스로 철커덕 쿵, 철커덕 쿵 하며 맹렬하게 돌아갔다. 검은 소는 그 광경을 지그시 바라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배틀의 신비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콩쥐는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거친 삼배실이 배틀을 통과할 때마다 눈부시게 고운 명주로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닌 하늘의 솜씨였다. 소의 그윽한 눈동자 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보내주신 겁니까? 저 소가 어머니의 넋입니까? 콩쥐는 떨리는 손으로 소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소는 대답 대신 콩쥐의 손바닥에 얼굴을 부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순식간에 산더미 같던 삼배는 모두 사라지고 광 안에는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최고급 비단 더미가 쌓였다. 참새 떼는 일을 마치자마자 푸른 빛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검은 소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콩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다정하고 깊었다. 콩쥐는 완성된 비단을 어루만지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짐승과 미물조차 감동시킨 콩쥐의 착한 마음과 죽어서도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콩쥐는 무릎을 꿇고 검은 소에게 큰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하지만 소는 콩쥐의 절을 받으려는 듯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코로 콩쥐의 등을 떠밀었다. 마치 어서 가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콩쥐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소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가리켰다. 거울 속에 비친 콩쥐의 모습은 흙탕물에 젖고 머리는 산발이 된 그야말로 거지꼴이었다. 이 꼴로 잔치에 가란 말이니? 나는 갈 수 없어.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 걸. 콩쥐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자 검은 소는 다시 한번 길게 울었다. 그러자 쌓여있던 비단더미 속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는 앞발로 비단 더미를 헤집었다.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콩쥐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물건들이었다. 검은 소가 앞발로 헤집어 놓은 비단 더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한여름 밤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처럼 눈부시고도 영롱했다. 콩쥐는 눈이 멀 것만 같은 황홀경에 저절로 뒷걸음질을 쳤으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다시금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에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선녀가 구름을 자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름다운 옷 한 벌이 놓여 있었다. 다홍빛 치마는 아침 노을을 그대로 베어온 듯 붉고 선명했으며 저고리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연노랑 빛을 띠고 있었다. 소매 끝동에는 금실과 은실로 수놓인 봉황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 있게 박혀 있었고 옷감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는 산속의 깊은 난초 향보다 그윽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콩쥐의 숨을 택게 할 만큼 고운 꽃신 한 켤레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붉은 비단 위로 오색 찬란한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다. 이것이 정말 제 것입니까? 저 같은 천한 계집이 감히 이런 귀한 옷을 입어도 된단 말입니까? 콩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은 감히 그 고귀한 물건에 닿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져 허공에서 바들거렸다. 검은 소는 콩쥐의 망설임을 질책이라도 하듯 코로 콩쥐의 등을 툭 밀며 어서 입으라는 듯 머리로 옷을 가리켰다. 소의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자애로웠으며 그 안에는 이것은 너의 눈물과
효심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다 라는 무언의 전언이 담겨 있었다. 콩쥐는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마치 흐르는 물결처럼 부드럽고 서늘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물독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끔 쳐다보았다. 숯검정이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삼배옷. 그러나 이 옷을 입는 순간 그 비참한 현실이 꿈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콩쥐는 떨리는 손으로 헌 옷을 벗어던지고 비단 옷을 몸에 걸쳤다. 옷은 마치 콩쥐를 위해 재단된 것처럼 품에 딱 들어맞았다. 거칠었던 피부 위로 비단이 감기자 콩쥐의 몸에서 묵은 때가 벗겨지듯 피로와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꽃신에 발을 넣는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 신발은 콩쥐의 발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운 느낌을 주었다. 옷을 다 입고 난 콩쥐가 다시 물독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부엌대기 콩쥐가 없었다. 그곳에는 고귀한 양반과 규수,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서 있었다. 콩쥐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검은 소가 콩쥐의 치맛자락을 살짝 물어당기며 밖으로 이끌었다. 가거라,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고운 모습을 보여주거라. 오늘 밤만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 되어라. 소는 비록 말을 하지 못했으나 콩쥐의 마음속에는 그 목소리가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콩쥐가 마당으로 나서자 검은 소는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짙은 안개 속으로 뒷걸음질 치며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가지 마라. 함께 가자. 콩쥐가 소리쳤지만 소는 슬픈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것은 콩쥐의 손에 쥐어진 따뜻한 온기뿐이었다. 콩쥐는 소가 사라진 허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 옷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다녀오겠습니다. 콩쥐는 잔치가 열리는 관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걷는 길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어두웠던 산길은 콩쥐의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광채로 인해 대낮처럼 환해졌고 길가의 풀벌레들은 울음을 멈추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거친 돌길조차 콩쥐가 밟을 때면 부드러운 흙길로 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콩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본 모습은 여전히 계모에게 구박받는 천덕꾸러기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만약 어머니와 팥쥐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이 옷을 훔쳤다고 도둑으로 몰리면 어쩌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콩쥐는 꽃신을 내려다보았다. 그 신비로운 신발은 콩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듯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니야. 하늘이 도운 일이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콩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멀리서 풍악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고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잔치는 이미 무르익어 있었다. 관가로 가는 길목에는 맑은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다.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지만 며칠 전 내린 비로 물이 불어 물살이 제법 거세었다. 콩쥐는 조심스레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징검다리에 발을 디뎠다. 그때였다.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웅장한 행렬이 나타났다. 물러거라. 원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호위무사들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콩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원님의 행차라니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높은 분의 행렬이었다. 게다가 행렬의 선두에는 횃불을 든 군졸들이 길을 밝히고 있었고 그 뒤로 화려한 가마가 위엄있게 다가오고 있었다. 콩쥐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좁은 외길에서 행렬과 마주치면 길을 막은 죄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다리 건너편 숲속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다.
서둘러야 해. 콩쥐는 다급한 마음에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기 시작했다. 마음은 급한데 다리는 후들거렸다. 행렬은 점점 가까워져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릴 지경이었다. 콩쥐가 개울 중간쯤 이르렀을 때 젖은 돌을 잘못 밟은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차! 콩쥐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간신히 넘어지는 것은 면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 왼쪽 발에서 꽃신 한 짝이 벗겨져 나갔다. 꽃신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개울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내 신발, 콩쥐는 비명을 질렀다. 물에 빠진 꽃신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기이하게도 개울 한가운데 솟은 바위 틈에 딱 걸려 멈추었다. 달빛을 받은 꽃신은 검은 물속에서도 붉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콩쥐는 신발을 건지려 손을 뻗었지만 행렬의 선두가 이미 개울 건너편에 당도해 있었다. 지금 개울로 들어가 신발을 줍다가는 꼼짝없이 들키고 말 상황이었다. 저게 무엇이냐? 저기 개울가에 서 있는 여인은 누구냐? 행렬 앞쪽에서 무사의 외침이 들려왔다. 콩쥐는 사색이 되었다. 신발을 찾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남은 신발 한 짝을 신은 채 맨발이 된 한쪽 발을 절뚝이며 숲속으로 뛰쳐 들어갔다. 가시덤불이 고운 치마를 긁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콩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잃어버린 신발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가 주신 귀한 신발을 내 불찰로 잃어버리다니.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콩쥐는 어둠 속 덤불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버선발 하나가 흙투성이가 된 채 처량하게 떨고 있었다. 한편 원님의 행차는 개울가에서 멈춰섰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젊고 기품 있는 사내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 김진사였다. 학식이 높고 성품이 대쪽같기로 소문난 그는 본래 잔치의 시끌벅적함을 즐기지 않아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던 길이었다. 원님의 시선이 개울 한가운데 꽂혔다. 어두운 물살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는 물건이 있었다. 여봐라, 저 물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달빛이 비친 것 치고는 그 빛깔이 예사롭지 않구나. 원님의 명에 따라 하인 하나가 물에 들어가 그것을 건져 올렸다. 물기를 머금은 물건이 원님의 손에 들리자 주위의 군졸들이 모두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비단 꽃신이었다.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신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수놓인 꽃잎에서는 은은한 향기마저 풍겨 나왔다. 원님은 홀린 듯 꽃신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물속에 있었을 텐데도 신발에서는 기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방금 전 숲으로 사라지던 여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바람처럼 사라진 그 여인의 자태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토록 고운 신발의 주인이라면 필시 그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울 것이라는 직감이 스쳤다. 원님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파동이 일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명문가의 규수들을 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호기심과 설렘이었다. 원님은 신발을 높이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이것은 평범한 여인의 물건이 아니다. 하늘이 내게 내린 인연일지도 모른다. 원님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는 신발을 비단수건에 정성스레 싸서 품에 넣으며 곁에 있던 이방에게 명했다. 잔치는 뒤로 미룬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을의 모든 처녀들을 관하로 소집하라. 이 신발에 발이 꼭 맞는 주인을 찾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단 한 집도 빠짐없이 알려야 한다. 숲속 덤불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콩쥐는 입을 틀어막았다. 원님이 자신의 신발을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을 찾겠다는 호령이 밤 공기를 타고
콩쥐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것이 희망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콩쥐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이제 콩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다. 콩쥐는 남은 신발 한 짝을 가슴에 품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무심한 달만이 콩쥐의 위태로운 귀갓길을 비추고 있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관아에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집집마다 대문을 걷어차며 원님의 영을 전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니 그 소란스러움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했다. 어명이요, 아니 원님의 명이요. 이 고을의 혼기찬 처녀란 처녀는 귀천을 막론하고 모조리 관아 마당으로 집결하라. 어젯밤 원님께서 주운 비단 꽃신의 주인을 찾으신다. 만약 신발이 발에 꼭 맞는 처녀가 나오면 그 즉시 원님의 배필로 삼으실 것이니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도록 하라. 이방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고삿길을 타고 배신의 집 앞마당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부엌에서 식은 밥덩이를 삼키던 콩쥐의 귀에도 늦잠을 자다 부스스 일어난 팥쥐의 귀에도 그 소리는 천둥벼락보다 더 강렬하게 꽂혔다. 배씨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뭐라, 원님의 배필? 꽃신의 주인? 배씨의 탐욕스런 눈동자가 뱀의 혀처럼 번들거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의 딸 팥쥐에게 내려준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말이다. 어젯밤 콩쥐가 꽃신을 신고 나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배씨는 그저 어느 부잣집 규수가 흘린 신발이려니 생각하면서도 운만 좋으면 팥쥐의 발을 억지로라도 구겨 넣어 팔자를 고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팥쥐야, 어서 일어나 세수하고 분칠하거라. 오늘이 네가 귀부인이 되는 날이다. 배씨는 팥쥐를 일으켜 세워 닭다를 해대기 시작했다. 팥쥐는 영문도 모른 채 어미의 성화에 못 이겨 거울 앞에 앉았다. 배씨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최고급 비단옷을 꺼내 입히고 팥쥐의 얼굴에 연지곤지를 덕지덕지 발랐다. 팥쥐의 넙대대한 얼굴은 과한 화장으로 인해 마치 익담한 술떡처럼 붉고 기괴하게 변해갔으나 모녀의 눈에는 그저 절세미인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 정말 내가 원님 마누라가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가마 타고 다니는 거야? 팥쥐가 침을 튀기며 묻자 배씨는 딸의 머리채를 곱게 빗겨주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 내 발이 좀 크긴 하다만 뼈를 깎아서라도 그 신발에 집어넣어야지. 그렇고 말고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부엌 구석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콩쥐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품속에 고이 감춰둔 나머지 꽃신 한 짝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콩쥐의 가슴을 데우고 있었다. 나도 가야 해. 이것은 내 신발이야. 어머니가 그리고 하늘이 주신 내 짝이야. 콩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생전 처음으로 계모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배씨와 팥쥐가 요란하게 치장을 마치고 대문을 나서자 콩쥐도 조용히 뒤를 따르려 했다. 하지만 배씨는 귀신같이 뒤를 돌아보며 콩쥐를 노려보았다. 내녀는 어딜 따라 나서느냐. 꼴을 보니 거지 발사계 같은 넉마를 걸치고 감히 관아 마당을 더럽히려 드느냐. 썩 꺼져서 밀린 빨래나 해놓거라. 배씨는 콩쥐를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밖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콩쥐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콩쥐의 품속에 있던 꽃신이 다시금 은은한 빛을 발하더니 굳게 닫힌 대문 빗장이 틱하는 소리와 함께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문을 열어주는 듯했다. 콩쥐는 놀란 눈으로 열린 대문을 바라보았다. 가라, 아가,
두려워 말고 가라. 귓가에 맴도는 듯한 검은 소의 묵직한 목소리, 아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콩쥐는 눈물을 훔치고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